요양병원 3층 복도 끝,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침대가 있습니다. 왼쪽 침대에는 78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누워 계십니다. 재산이 15억입니다. 아들은 대학병원 의사, 딸은 대형 로펌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지금 천장만 보고 계십니다. 중풍이 와서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간병인이 식사를 떠먹여 드립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립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좋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눈은 창밖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천장을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천장을.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닦지도 않습니다. 닦을 힘도 없는 것인지, 닦을 마음도 없는 것인지. 오른쪽 침대, 정확히는 창가 의자에는 76세 박순자 할머니가 앉아 계십니다. 재산은 5천만 원, 작은 전셋집에서 평생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지금 책을 읽고 계십니다. 가끔 웃으십니다. 책 내용이 재미있나 봅니다. 햇살이 할머니 손등 위로 내려앉습니다. 할머니는 그 햇살도 모르고 책에 빠져 있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다 멈춥니다. 할머니 오늘도 팔자 좋으시네요. 할머니가 책에서 눈을 들어 올립니다. 빙긋 웃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좋잖아. 두 분의 거리는 3m입니다. 침대 두 개 사이의 거리. 그런데 두 분이 사는 세상은 천국과 지옥만큼 멉니다. 무엇이 두 사람을 이렇게 다른 세상에 살게 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리고 돈이 없는 사람이 왜 웃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 안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스스로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4.3%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3명 남짓입니다. 나머지 7명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만족과 불만족을 가르는 것이 재산이나 자식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은 훨씬 더 단순하고 더 근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노년은 요양병원, 두 침대처럼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첫 번째 비밀,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습니다. 2025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38%가 일상생활 중 최소 한 가지를 타인의 도움으로 해결합니다. 혼자 밥 먹기, 혼자 화장실 가기, 혼자 옷 입기 중 하나를 남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명 중 4명이 그렇습니다. 조병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건설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직원이 50명이나 됐습니다. 재산도 쌓으셨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3채, 지방에 땅도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만 10억이 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조 사장님은 팔자가 좋으시다고. 그런데 74세에 중풍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왼쪽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넘어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3개월 입원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왼팔을 영영 못 쓰게 됐습니다. 왼다리도 불편해서 혼자 걷기 힘들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400만 원 나왔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간병인이 할아버지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장만 봤습니다. 50명 직원을 거느리던 사장님이 기저귀를 차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소용없더라.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내 팔자가 뭐였나? 평생 돈 벌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용이야? 10억이 있어도 화장실을 혼자 못 가면 팔자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건강한 거지는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말이 조병수 할아버지의 요양병원 방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82세 윤정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사십니다.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 나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아는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윤 할머니 팔자 좋으시네.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으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현관문을 여십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십니다. 30분 걸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쌩쌩 지나갑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십니다. 무릎이 가끔 아픕니다. 허리도 뻣뻣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집에 돌아와 아침을 준비합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입니다. 혼자 차린 밥상에 앉습니다. 숟가락을 드십니다. 오늘도 맛있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합니다. 청소기를 돌립니다. 빨래를 합니다. 모든 걸 혼자 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팔자 좋으시다고 하던데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팔자? 나 가진 거 없는데. 그런데 있잖아. 내 몸이 내 말을 들으니까 복 받은 거지. 요새 내 또래들 보면 다들 병원 침대에 누워 있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나는 비록 느려도 내 발로 걸잖아. 혼자 밥 먹고, 혼자 화장실 가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할머니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건강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비결? 없어. 그냥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거야. 쉬고 싶어도 일어나. 귀찮아도 걸어. 안 그러면 몸이 굳어. 몸이 굳으면 팔자고 뭐고 없어. 할머니는 통장에 6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조병수 할아버지는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할머니 팔자를 부러워합니다. 할머니는 혼자 화장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자 좋은 노년과 그렇지 않은 노년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20분 걷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무릎이 아프면 천천히, 허리가 뻣뻣하면 쉬엄쉬엄. 그래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쌓이면 내 몸이 내 말을 듣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내 발로 화장실 가는 것. 그것이 노년 팔자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밀,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2025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13.5%였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 증상 발생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취미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71세 이순옥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49년을 같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 예능, 드라마. 계속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결국 TV를 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 갔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혼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둘이서 밥 먹었는데 이제 혼자구나.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TV 보고 밥 먹고 낮잠 자고 TV 보고 잠들고 자식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애들아, 엄마 심심해. 처음엔 자식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전화하니까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복지관에서 피아노 배운다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피아노? 나이가 몇인데 무슨 피아노? 엄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심심하시잖아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복지관에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들 손가락이 굳어 있어서 처음엔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매일 30분만 연습하세요. 3개월 후에 달라질 겁니다. 첫날 도레미파솔도 못 쳤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건반을 누르는데 다른 건반이 눌러졌습니다. 할머니는 속상했습니다. 집에 와서 또 울었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나. 그래도 다음 날 또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레미파솔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내가 했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동요를 칠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쳤습니다. 두 손으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뿌듯해서였습니다. 내가 해냈네. 혼자서 해냈네. 지금 할머니는 레퍼토리가 12곡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자식들한테 전화를 안 해도 됩니다. 심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부족합니다. 1년 후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할머니 요즘 팔자 좋으시네. 맨날 웃으시네. 제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요즘 복 받으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복? 그냥 피아노 치는 게 즐거워. 처음엔 외로웠어. 남편 없으니까. 근데 있잖아. 외로움을 없애는 건 사람이 아니더라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그 무언가야. 나는 피아노를 찾았어. 그게 내 팔자를 바꿨어.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이순옥 할머니는 피아노를 즐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것이 두 번째 팔자입니다. 취미가 없으면 지금 당장 찾으십시오. 피아노, 그림, 글쓰기, 원예, 독서, 뭐든 좋습니다. 71세도 피아노를 배웁니다. 80세도 그림을 그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우면 그게 복입니다. 세 번째 비밀, 불편한 관계를 과감히 정리합니다.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질이 핵심 변수로 꼽혔습니다.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억지로 만나는 관계, 이것이 노년의 팔자를 가장 빨리 망가뜨립니다. 73세 홍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사람을 좋아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가 10명이나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좋았습니다. 만나면 웃고 이야기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 갔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 아들 승진한 거 알아? 부장 됐어. 연봉이 1억 2천이야. 할머니는 듣는 내내 속이 불편했습니다. 내 아들은 평범한 대리인데.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올해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 석사 따러. 할머니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우리 딸은 그냥 회사 다니는데. 또 다른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세상 왜 이래? 젊은 것들이 다 버릇없어. 정치도 엉망이고 경제도 엉망이고 2시간 동안 자랑 아니면 불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갔지? 기분만 나빠졌잖아. 그런데 다음 달에 또 갔습니다. 안 가면 섭섭해한다고. 또 기분 나빴습니다. 그렇게 1년을 반복했습니다. 그 1년 동안 할머니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힘없어 보여요? 할머니는 그냥 나이 드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작아지는 그 모임이 할머니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날 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가면 또 자랑만 듣겠지. 결국 전화를 안 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날 하루가 편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안 갔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내가 너무한 건가? 그래도 계속 줄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친구 중에 진짜 편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미숙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랑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했습니다. 만나면 그냥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홍명자 할머니는 이미숙 할머니하고만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어질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그래, 다음에 또 봐. 그 짧은 인사가 한 달을 버티게 했습니다. 어느 저녁 홍명자 할머니가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10명이던 친구가 지금 1명이 됐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이 더 따뜻하다. 외롭지가 않아. 왜 그럴까?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 있었는데 혼자였고 지금은 적은 사람 곁에 있는데 함께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말합니다. 홍 할머니 요즘 보니까 팔자 좋으시네. 맨날 웃으시더라.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친구 줄어서 외롭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전혀. 오히려 지금이 복이야. 나이 들면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더라. 만나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 1명이 만나고 나서 기분 나쁜 사람 10명보다 나아. 그게 진짜 팔자야.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18년 동안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벗 1명을 얻는 것이 평생의 재산이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외딴 유배지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1명 때문이었습니다. 홍명자 할머니의 이미숙 할머니가 그 1명이었습니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조용히 연락을 줄이십시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절교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전화 안 하고 모임 안 가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편해집니다. 편한 사람 1명이 불편한 사람 10명보다 낫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4번째 비밀,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습니다. 2025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스마트폰을 보유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노인일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낮고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을수록 관계가 좋아진다는 역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72세 장옥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한테 은행 업무를 볼 일이 생겼습니다. 통장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못하셔서 은행에 직접 가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딸한테 전화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애가 요즘 바쁜데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5분 있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도 은행은 가야 하는데 또 내려놨습니다. 지난주에도 병원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또 부탁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10분 동안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전화했습니다. 애야, 미안한데 엄마 은행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딸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내일 갈게요. 딸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도 바쁜데 내가 자꾸 이런 거 부탁하면 짐이 되는 거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다. 내 일을 내가 못하니까 자식한테 짐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할머니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74세 박순희 할머니가 사십니다. 할머니는 3년 전에 결심을 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워야겠다. 복지관에 스마트폰 교실이 있었습니다. 등록했습니다. 첫날 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들, 처음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이 아이콘을 누르세요. 할머니가 눌렀는데 다른 게 눌러졌습니다. 왜 이래? 옆 사람이 똑같이 했는데 됐습니다. 할머니만 안 됐습니다.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그래도 다음 날 또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 걸기를 배웠습니다. 오, 내가 혼자 전화 걸었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진 찍기를 배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카카오톡을 배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행 앱을 배웠습니다. 잔액 조회는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오, 내 통장 잔고가 보이네. 이제 은행 안 가도 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배웠습니다. 이거 누르면 택시가 와요? 네. 이제 혼자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갑니다. 딸한테 부탁 안 해도 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오히려 전화합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나 요즘 완전 좋아, 즐거워, 나 바빠. 엄마가 바빠요? 응.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할 게 많아.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팔자 좋으시네요.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있잖아. 자식한테 전화를 안 할수록 관계가 좋아지더라. 역설이지? 근데 사실이야.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애들한테 미안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전화하면 더 반갑고 만나면 더 즐거워. 당당한 부모 곁에 자식이 더 가까이 옵니다. 짐이 되는 부모 곁에서 자식은 멀어집니다. 지금 당장 배우십시오.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잔액 조회, 카카오 택시 부르기. 이 5가지만 하셔도 자식한테 부탁할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복지관에 가십시오. 손주한테 물어보십시오. 천천히 배우십시오. 자식한테 전화 안 할수록 관계가 좋아집니다. 역설이지만 진실입니다. 5번째 비밀, 오늘 하루에 만족합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 중 가장 많이 언급한 이유가 건강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상태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78세 정봉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특별한 취미도 없고 큰 계획도 없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먹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책 조금 읽고 주무십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 할아버지 팔자 좋으시네. 맨날 웃으시네. 할아버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2년 전 일입니다. 오랜 친구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암 3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갔습니다. 친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여위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근데 봉수야. 왜?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 집에서 밥 먹는 거. 그냥 내 밥상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 여기 병원 밥은 싱거워.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 먹고 싶다. 김치도 먹고 싶고.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친구가 또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발로 화장실 가는 것도 그립더라. 여기선 침대에 누워서 소변 받아야 하잖아.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엌에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떴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이 평범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구나. 내 발로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하늘을 봅니다. 오늘도 눈이 떠지네. 팔자 좋다. 세수합니다. 물이 나오네. 감사하다. 밥을 먹습니다. 오늘도 맛있네. 복 받았다. 화장실 갑니다. 내 발로 걷네. 팔자 좋다. 매일 이렇게 삽니다. 아들이 놀러 왔습니다. 아버지 심심하지 않으세요? 매일 똑같은데.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셨습니다. 심심하긴. 근데 있잖아. 나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아프지 않았어. 배고프지 않았어. 내 발로 걸었어.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 그게 사실은 팔자야.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이 평범한 하루를 얼마나 그리워하겠어.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선생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먹은 밥 한 끼, 오늘 걸은 산책길, 오늘 맡은 꽃냄새. 그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팔자 좋은 노인들은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평범한 하루에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밥 먹는 것, 걷는 것. 이 기본적인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면 비교가 사라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이만큼 인내가 됩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지? 거창한 거 말고요. 오늘 밥 맛있게 먹었으면 그걸로 됩니다. 오늘 날씨 좋았으면 그걸로 됩니다. 오늘 아프지 않았으면 그걸로 됩니다. 그 한 가지를 찾는 것. 그게 팔자 좋은 노년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는 해당되는 게 별로 없네. 내 팔자는 안 좋은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내 몸이 내 말을 듣거나 혼자서도 즐길 수 있거나 불편한 사람 하나 정리했거나 자식한테 부탁 하나 안 해도 되거나 오늘 밥 한 끼 맛있게 먹었거나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팔자 좋은 쪽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것 자체가 이미 그 시작입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팔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10억이 있어도 화장실 혼자 못 가면 팔자가 안 좋고 5천만 원밖에 없어도 혼자 걸을 수 있으면 팔자가 좋습니다. 요양병원 2 침대를 기억하십니까? 왼쪽 침대에 할아버지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장만 봤습니다. 오른쪽 창가에 할머니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그 2분 사이의 거리는 3미터였습니다. 그러나 2분이 사는 세상의 거리는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십시오. 좋아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늘리십시오. 오늘 하루에 감사하십시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남은 노년을 비교와 후회가 아닌 감사와 평화로 채워드릴 것입니다. 팔자는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황금노후는 평생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다면 어떤 모양일 것 같으세요? 거창한 꿈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직 이루지 못한 무언가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의 살아야 할 이유는 마트 포인트였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듣고 나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작은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노후가 두렵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 속에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미자 어르신, 73세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삽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였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투병 2년 그리고 이별. 어르신은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 여보, 미안해. 먼저 가서. 어르신은 울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먼저 편히 가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던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갔습니다. 어르신은 남았습니다. 혼자. 남편이 떠나고 나서 어르신은 무너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베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베개를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우면 정말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매일 아침 그 베개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2사람 분량을 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밥을 푸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 그릇에 밥을 담아놓고 혼자 앉았습니다. 밥이 식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옆에서 트집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 재미없는데 채널 돌려. 그 말이 그리웠습니다. 잔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토록 귀찮았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어르신은 남편 옷을 꺼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컵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냄새만 남았고 물건만 남았고 빈자리만 남았습니다. 그 빈자리가 집 안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2025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전체 노인 가구의 36%에 달합니다. 세 집 중 한 집이 혼자 삽니다. 송미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셋이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다들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서울과 부산에 살았습니다. 딸은 같은 전주에 살았지만 맞벌이라 아이들 돌보기도 바빴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봤습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짧은 통화였습니다. 어르신은 이해했습니다. 자식들도 살기 바쁘다는 걸.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외롭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외로웠습니다. 뼛속까지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침을 맞이하는 그 고요함이 때로는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경제 상황은 그럭저럭이었습니다. 남편 유족연금 60만 원, 어르신 기초연금 35만 원, 합쳐서 월 95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 식비, 통신비, 병원비를 쓰고 나면 한 달에 50만 원 안팎이 남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오늘을 살아낼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밥을 먹어야 하는지, 왜 씻어야 하는지, 왜 일어나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의문이 됐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독거 노인의 우울 증상 경험률은 21.1%로 일반 노인의 2배에 달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얼룩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저거 좀 지워야 하는데 했습니다. 지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은 그 얼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시간, 2시간. 배가 고파서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삼켰습니다. 씹고 삼키고 반복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계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내용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4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 이 반복이었습니다. 이 반복이 무서웠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미자야 나와. 밥 먹자. 어르신은 거절했습니다. 나 괜찮아. 너 혼자 가. 친구들은 걱정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은 나갔습니다. 하지만 재미없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웃지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눈치챘습니다. 미자야, 너 많이 힘들지?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피곤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마음이 무너진 것이라는 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울증입니다.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해요.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은 왔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또 그 무거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3주기였습니다.
어르신에게 그날은 유독 힘든 날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외로웠고, 여전히 아침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마트에 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으로 기일 밥상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된장찌개 재료를 샀습니다. 두부, 파, 감자, 애호박, 달걀도 샀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를 먹었습니다. 어르신이 매일 해줬습니다. 반숙으로. 노른자가 살짝 흘러야 한다고 꼭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만들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에 차려놓고 혼자 먹고 싶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지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2, 3살쯤 돼 보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같았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물건을 찍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자 지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모으시면 좋잖아요. 나중에 쓰실 수 있는데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 말에 어르신은 멈칫했습니다. 나중에.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나중이 있다는 전제였습니다. 내일이 있다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지난 2년 동안 나중에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만 넘기자, 오늘만 버티자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가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중에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당연히 오래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에서 포인트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카드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꺼낸 적도 없었던 카드였습니다. 어르신은 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적립해주세요. 지수 씨가 밝게 웃었습니다. 네. 오늘 2000점 적립됐어요. 만점 되면 10,000원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포인트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200점. 만점까지 6800점 남았습니다. 어르신은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희망은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 희망이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내일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르신의 희망은 포인트 만점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강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방식으로. 달걀 프라이도 했습니다. 반숙으로. 노른자가 살짝 흘러내리게. 남편 자리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앉아서 먹었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맛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이기도 했고 뭔가 모를 감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포인트 3200점, 만점까지 6800점.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만점 채우려면 얼마나 가야 하지? 계산했습니다. 한 번에 2000점씩 모으면 4번 더 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간다고 치면 한 달. 어르신은 그 영수증을 냉장고에 붙여놓았습니다. 자석으로 꼭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만점까지만 모아보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만점까지만. 그 작은 목표 하나가 어르신의 다음 주를 만들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그 한 걸음이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용기다. 어르신의 한 걸음은 냉장고에 붙여놓은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마트에 갔습니다. 별로 살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갔습니다. 우유 한 팩, 빵 한 봉지, 사과 2개. 계산대에 섰습니다. 지수 씨가 있었습니다. 지수 씨가 어르신을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밝게 웃었습니다. 어르신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응, 왔어. 처음으로 먼저 웃은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웃었습니다. 포인트를 적립했습니다. 5,400점이 됐습니다.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벌써 반 넘으셨네요. 조금만 더 모으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열심히 모아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살짝 설렜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가면 포인트가 더 쌓입니다. 만점이 가까워집니다. 어르신은 그 길을 걸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다음 주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오늘만 버티자는 생각 대신 다음 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것이 변화였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3번째 방문하던 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계산대에 서면서 지수 씨 이름표를 봤습니다. 김지수. 이름이 예쁘네. 지수 씨가 포인트를 적립해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도 오셨네요.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응. 근데 이름이 지수야. 지수 씨가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어르신이 이름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잖아. 지수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나 송미자야. 지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자 할머니, 앞으로 미자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어르신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불러. 미자 할머니라고. 그날부터 두 사람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수 씨와 미자 할머니. 계산대 앞에서 만나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 이름 부르기가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매주 마트에 갔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어도 갔습니다. 우유, 달걀, 야채, 과일. 조금씩 샀습니다. 계산대는 항상 지수 씨가 있는 라인으로 갔습니다. 지수 씨는 어르신을 반겼습니다. 미자 할머니, 이번 주도 오셨네요. 건강하세요? 날씨 춥죠? 감기 조심하세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에게는 그 5분이 한 주를 지탱해 줬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기억한다는 느낌,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때 어르신은 처음 알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버티면 금요일에 마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지수 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포인트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르신에게는 동력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됐습니다. 어느 날 지수 씨가 어르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자 할머니 혼자 사세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혼자 살아. 남편이 3년 전에 갔어.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혼자 사세요. 많이 외로워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은 공감했습니다. 그렇지, 혼자 살면 외로워.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자 할머니 자주 오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어르신은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주 올게. 지수야.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어르신은 오랜만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서였습니다. 그 젊은 아가씨가 건넨 한마디가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벗 한 명을 얻는 것이 평생의 재산이다. 그 벗이 꼭 오래 알아온 사람일 필요는 없다. 진심으로 마음을 건네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르신의 벗은 계산대 앞 22살 지수 씨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포인트가 10,000점을 넘었습니다. 12,200점. 지수 씨가 기뻐했습니다. 미자 할머니, 10,000점 넘으셨어요. 오늘 10,000원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은 기뻤습니다. 진짜로 기뻤습니다. 할인 10,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한 달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버텼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수 씨가 물었습니다. 포인트 쓰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모으시겠어요? 어르신은 대답했습니다. 계속 모을래? 지수 씨가 웃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럼 다음 10,000점까지 또 모으세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또 모을게. 그날부터 어르신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포인트 20,000점 모으기. 웃긴 목표였습니다. 73세 할머니가 마트 포인트를 모으려고 산다니. 하지만 그게 어르신을 살렸습니다. 변화는 조금씩 왔습니다. 1개월 차에는 밥맛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무거워졌습니다. 2개월 차에는 텔레비전을 보면 내용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가 생겼습니다. 다음 회가 기다려졌습니다. 3개월 차에는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나 요새 마트 다니고 있어.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마트? 왜?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인트 모으려고. 친구는 웃었습니다. 너 미쳤어? 어르신도 웃었습니다. 응, 좀 미친 것 같아. 근데 괜찮아. 그렇게 웃은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새 목소리 좋아지셨네요. 어르신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좀 나아진 것 같아. 딸이 기뻐했습니다. 어르신도 기뻤습니다. 4개월 차에는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노래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부끄러워서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참 좋으세요. 어르신은 그 말에 신이 나서 다음 주에 또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나갔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5개월 차에는 마이크를 잡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를. 당신은 모르실 거야. 부르다가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살아서 부를 수 있으니까. 목소리가 나오니까. 6개월 차에는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예전처럼 활짝 웃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웃기는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커다란 기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작은 즐거움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그것이 행복이 된다. 어르신의 작은 즐거움은 금요일 마트였습니다. 그 작은 즐거움이 이어져서 삶이 됐습니다. 어느 날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자 할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그만둬요. 어르신은 잠깐 멍했습니다. 왜?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학교 복학해요. 휴학하고 알바했는데 이제 다시 공부하려고요. 어르신은 기뻐해 줬습니다. 잘 됐다. 공부 열심히 해. 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이제 누구를 보러 마트에 가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마트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때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자 할머니, 제가 없어도 계속 오세요.
10만 점 모으셔야죠. 어르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모을게. 지수가 마지막 근무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마트에 갔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손편지와 작은 상품권이었습니다. 지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웠어. 지수야,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내 덕분에 할머니가 많이 힘을 냈어. 지수 씨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어르신도 울었습니다. 둘이 계산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뒤에 줄을 선 손님들도 조용히 기다려주었습니다.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자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꼭 10만 점 모으세요. 저 나중에 확인하러 올게요. 어르신은 약속했습니다. 그래, 꼭 모을게. 너도 공부 열심히 해. 지수야.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수 씨가 떠난 후에도 어르신은 마트에 갔습니다. 매주 습관이 됐습니다. 이제는 지수 씨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어르신을 알아봤습니다. 포인트 열심히 모으시는 미자 할머니시죠? 벌써 몇만 점이나 되셨대요? 어르신은 유명해졌습니다. 마트에서 제일 열심히 포인트 모으는 할머니로 어르신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웃겼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포인트 10만 점을 채운 날이었습니다.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어르신은 마트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포인트 10만 점 모았어요. 매니저가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와, 정말이네요. 저희 마트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직원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어르신은 그 박수를 받으면서 울었습니다. 기뻐서, 살아있어서, 포기하지 않아서. 1년 반 전 남편 기일에 무너진 마음으로 마트에 갔던 그 할머니가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박수를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포인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아뒀습니다.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모으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마트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지수 씨였습니다. 복학한 지 1년 만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자 할머니, 지수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은 울었습니다. 지수 씨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10만 점 모으셨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모았어. 그것도 벌써 넘었어. 지금 12만 점이야. 지수 씨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미자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 덕분이야. 내가 나중에라고 했잖아. 그 말 한마디가 할머니한테 정말 큰 힘이 됐어. 지수 씨는 울면서 어르신을 안았습니다. 미자 할머니 정말 오래오래 사세요. 어르신도 그 등을 꼭 안았습니다. 마트 한복판에서 두 사람이 안고 울었습니다. 나이도 처지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75세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째입니다. 포인트는 15만 점을 넘었습니다. 목표는 30만 점입니다. 또 1년 반을 살아야 합니다. 어르신은 살 겁니다. 매주 마트에 갈 겁니다. 포인트를 모을 겁니다. 나중에를 계획할 겁니다. 내일을 기대할 겁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트 포인트 때문에 살아요. 웃기죠? 근데 진짜예요. 그게 나한테는 살아야 할 이유였어요. 처음엔 만점만 모으려 했는데 어느 순간 살고 싶어졌어요. 포인트가 살고 싶게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포인트 모으러 가다 보니까 살게 된 거예요. 이 말 속에 오늘 이야기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삶의 의미가 아니라 삶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다.
그 발걸음이 쌓이면 의미가 된다. 어르신의 발걸음은 매주 금요일 마트로 향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쌓여서 5년이 됐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주 마트 포인트여도 됩니다. 손자가 다음 달에 온다는 것이어도 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의 다음 장이어도 됩니다. 좋아하는 드라마의 다음 회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가입니다. 그 기다림이 있으면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면 내일이 옵니다. 내일이 오면 또 다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삶이 됩니다. 포인트가 쌓이듯 하루가 쌓이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송미자 어르신은 그것을 마트 계산대에서 배웠습니다. 22살 지수 씨의 말 한마디에서 배웠습니다. 나중에 쓰실 수 있는데요. 그 나중에가 어르신에게는 미래였고 희망이었고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이유를 찾기 어려우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다음 주에 마트에 가는 것이어도 됩니다. 내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어도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좋아하는 것을 하나 먹는 것이어도 됩니다. 그 하나가 내일을 만들어줍니다. 그 내일이 모여 삶이 됩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 당신이 기다리는 작은 것 하나가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크게 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일 하나를 기다리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황금노후는 평생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먼저 좀 도와주려고 왔다던 집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는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짐이 든 박스 3개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이게 내 노후인가 싶었습니다. 2025년 발표된 노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모 중 자녀와 동거한 경험이 있는 분들 가운데 약 10명 중 4명은 같이 살수록 눈치를 본다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절반 이상이 처음엔 내가 원해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해서 간 겁니다. 외로워서 간 겁니다. 쓸모 있고 싶어서 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대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퇴직 3년 이내라면 꼭 들으십시오.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월급이 멈추고 직함이 사라지고 명함을 건넬 일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증명할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선택이 자식입니다.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고 생활비를 아끼게 해주면서 나는 아직 필요하다고 느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필요함이 길어지면 고마움은 줄어들고 당연함이 자리 잡습니다. 가장 서러운 건 고맙다는 말이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새 의무가 되었구나. 내가 선택한 동거가 어느새 나를 작게 만들고 있구나. 끝까지 들으시면 반드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효도하는 딸이라도 아무리 착한 사위라도 관계는 서서히 균열이 갑니다. 노후는 참고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3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름은 가명이지만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듣다 보시면 어디선가 본 얼굴 같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내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내 친구 이야기 같기도 하고, 지난 여름 전화통화에서 울먹이던 내 언니 이야기 같기도 한 느낌이요. 그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얻어가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31년을 사신 박순자 씨, 올해 72살이에요. 그 집에서 남편과 살림을 시작했고, 두 아이를 키웠고, 첫 손주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 창가에는 순자 씨가 직접 씨앗부터 키운 제라늄 화분이 있었어요. 봄마다 붉게 피어나는 꽃이 순자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안방 서랍 맨 위 칸에는 20년 넘게 모아온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아이들 어릴 적 사진, 남편과 처음 제주도에 갔을 때 사진, 동창 모임에서 찍은 사진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의 인생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고도 없이, 준비도 없이요.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남편이 마당에 나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첫 겨울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얼마나 길었는지, 얼마나 조용했는지. 남편이 보던 뉴스가 끝나고 거실이 조용해질 때 그 조용함이 순자 씨를 짓눌렀습니다.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이게 앞으로 내 하루구나 하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런 순자 씨에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제가 너무 걱정돼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손주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해요. 순자 씨는 처음엔 사양했어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너희 살림에 불편하게 할 필요 없잖아. 나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그런데 딸은 한 달 동안 매주 전화할 때마다 권했고, 사위도 직접 전화해서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녹았어요. 사위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진심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짐을 쌌습니다. 31년치 살림을 정리하는데 사흘이 꼬박 걸렸어요. 버릴 것, 줄 것, 가져갈 것을 나누다 보니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 싶은 감각이요. 오래된 주전자, 남편이 쓰던 찻잔, 애들 어릴 때 쓰던 밥그릇들. 버리자니 가슴이 아프고 가져가자니 딸 집에 짐이 될 것 같아서요. 결국 짐박스 3개. 그것이 딸 집으로 들고 간 31년의 전부였습니다. 이삿짐차에 박스를 싣고 나서 순자 씨는 현관문을 마지막으로 닫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텅 빈 거실에 오후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햇빛만 따뜻했어요. 순자 씨는 그 햇빛을 한참 바라봤다고 합니다. 잘 가, 우리 집. 마음속으로 그 말을 하고 문을 닫았어요. 딸 집 첫날 밤은 낯설었습니다. 침대는 새 것이었고 이불은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 모양이 달랐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달랐고 바람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도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달랐어요. 낯선 동네의 아파트 불빛들이 층층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잘 왔겠지 하고 생각하면서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딸이 퇴근 후에도 자주 안아주었고 손주들이 할머니, 를 부르며 달려왔어요. 주말엔 다 같이 외식도 하고 공원에도 갔습니다. 사위도 살갑게 대해줬고 저녁 밥상은 항상 풍성했어요. 순자 씨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잘 왔다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2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야근이 늘었고 사위는 퇴근 후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손주들은 학원이 끝나면
각자 방에서 태블릿을 보았어요. 저녁 식탁에 모이는 일이 점점 줄었습니다. 순자 씨의 하루는 아침에 손주 밥 차리고, 낮에 청소하고, 저녁에 반찬 만드는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또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는 진짜로 돕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맙다는 말이 줄었습니다. 처음엔 딸이 엄마 고마워요. 덕분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라고 했는데 석 달이 지나자 그냥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순자 씨가 반찬 10가지를 해놓아도 맛있다 한마디도 듣기 힘들어졌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고 사위는 수저만 들었다 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장 서러운 건 고맙다는 말이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순자 씨는 그 서러움을 혼자 삼켰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려면 참아야지 하고요. 그러던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주방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반쯤 열린 안방 문틈 사이로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데?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딸이 잠시 있다가 작게 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말하기가 좀 그래서 순자 씨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멎고 나자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순자 씨는 설거지통 손잡이를 꽉 잡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흘렀어요.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가장 서러운 건 고맙다는 말이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서러운 건 내가 짐이 되었다는 걸 자식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채는 순간이에요. 아무도 나한테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순간 문틈으로 흘러나온 그 말 한마디가 순자 씨 가슴에 오래된 모처럼 박혔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박스 3개를 다시 꺼냈습니다. 짐을 다시 쌀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박스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것들을 보면서 오래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더 버티면 어떻게 될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사위 눈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 딸이 나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들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결심했어요. 내가 먼저 나가는 것이 딸을 지키는 길이고, 나를 지키는 길이고, 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말이었어요. 나 다시 나가서 살려고. 너희도 생활이 있고, 나도 이제 내 생활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이 나이에 내 공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으로요. 엄마, 내가 불편하게 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한테 안 좋은 것 같아. 엄마도 내 공간이 필요하거든. 내가 나가야 우리 더 오래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딸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순자 씨는 딸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은 남편 퇴직금에서 썼습니다. 방은 작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방에서 첫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새벽 2시에 불을 켜고 책을 읽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고, 그냥 내 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그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쉰 것 같았어요. 처음엔 딸이 많이 서운해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나간 것 같다고, 자기가 모자란 딸인 것 같다고요. 그런데 2달이 지나자 딸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을까요? 그 목소리가 전과 달랐습니다. 가벼웠어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함께 살 때는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도 웃으며 받았어요. 그래, 엄마가 갈치조림 해놓을게.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 전화 끊고 나서 순자 씨가 혼자 한참 웃었다고 합니다. 공간이 생기자 그리움이 살아났습니다. 거리가 생기자 관계가 살아났어요. 공간을 잃으면 존재감이 줄어듭니다. 존재감이 줄어들면 관계도 함께 쪼그라들어요. 순자 씨가 몸으로 배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식 곁에 오래 있고 싶다면 자식과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정숙 씨, 올해 66이에요. 부산 출신이신데 딸 결혼 후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10년째 무릎 통증을 달고 사시는 분인데 5년 전부터 정형외과 의사한테 빨리 MRI 찍으시고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이대로 두시면 나중에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때 검사를 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손주 돌봄 때문이에요. 딸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주 둘의 일과를 정숙 씨가 자연스럽게 맡게 됐습니다. 아침 8시에 첫째를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고 11시에 어린이집 둘째를 데려오고 오후 2시에 첫째 학원 버스를 기다리고 4시에 둘째 낮잠을 재우고 5시에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 하루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외 없이요. 정숙 씨의 병원 예약은 3번 취소됐어요. 첫 번째는 어린이집에서 오늘 단축 수업이에요 라고 연락이 왔을 때였어요. 두 번째는 손주 첫째가 갑자기 열이 나서 조퇴를 했을 때였습니다. 세 번째는 딸이 갑작스러운 지방 출장이 잡혔을 때였어요. 정숙 씨는 그때마다 병원에 전화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안 사정이 생겨서요. 다음으로 미뤄도 될까요? 집안 사정. 자기 무릎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그게 집안 사정보다 항상 뒤였습니다. 정숙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손주 밥을 차리고 8시에 첫째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면 9시예요. 그 사이에 청소하고 빨래를 돌리면 11시가 되고 어린이집에서 둘째를 데려오면 12시예요. 점심 먹이고 낮잠 재우면 2시이고 2시 반부터 첫째 학원 버스 기다리고 3시 반에 귀가하는 첫째 간식 챙기고 5시에 저녁 준비 시작합니다. 그게 끝나면 저녁 7시예요. 딸이 퇴근해서 오면 정숙 씨는 그제서야 자기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파스를 꺼내 무릎에 붙이고 잠깐 누워 있다가 또 일어나서 설거지 마무리를 했어요. 취미라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수채화 그리기는 물감 세트가 서랍 안에서 굳어가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던 개 모임에는 2달 연속 빠졌어요. 오전 수영 강습은 등록은 해놓고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단체 카톡방에서 이번 주 목요일 만날까? 라는 메시지가 올라오면 정숙 씨는 그걸 한참 바라봤어요. 나도 가고 싶다. 그 마음이 가득했지만 말을 못했습니다. 내가 빠지면 손주를 누가 데리러 가나? 이 생각이 항상 먼저였어요. 그렇게 한 달, 2달, 반년이 지나면서 친구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카톡방에서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사라졌고 생일 축하 메시지도 깜빡 잊는 날이 생겼어요. 정숙 씨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 일정이 없는 삶은 서서히 지워지는 삶입니다. 정숙 씨는 자신이 지워지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고, 딸을 돕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오후였어요. 손주 첫째 손을 잡고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오른쪽 무릎에 힘이 쑥 빠지면서 계단 중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주가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
정숙 씨는 통증이 번쩍했는데도 아프다는 말을 못했어요. 손주가 놀랄까봐 손주 손을 먼저 잡으면서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그냥 발이 조금 미끄러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무릎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는데 손주 달래기 바빴어요. 그날 밤 딸이 퇴근해서 와서 정숙 씨 무릎이 부어있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게 다 나 때문이잖아. 내가 무릎 나쁜 거 알면서 너무했어. 정숙 씨는 아니라고 했어요. 괜찮다고, 자기가 좋아서 한 거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정숙 씨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딸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말하면 딸이 나를 차갑게 볼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 생각들이 며칠을 이어졌어요. 그런데 결국 말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딸과 둘이 있을 때요. 딸아, 엄마도 이제 병원 다녀야 해서 매일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 주 입원까지만 도와줄게. 엄마도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해. 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서운해하는 건 아닐까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한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진작 말해줬어야 하는데. 그 말에 정숙 씨가 오히려 울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까 서운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드디어 말해줬구나라는 표정이었어요. 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무리하고 있다는 것을요.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025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손주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조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이 자신의 건강관리나 여가 활동을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자녀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돌봤다고 답했어요. 정숙 씨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지워갔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이제 정숙 씨는 주 2회만 손주를 돌봅니다. 나머지 날엔 병원을 가고 수영을 하고 목요일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 점심을 먹어요. 얼마 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좋아 보여.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어. 시간을 되찾은 사람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얼굴이 자식에게도 가장 큰 안도감이 돼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말순 씨, 올해 70살이에요. 충청도 말씨가 정겨운 분인데 허리 디스크와 양쪽 무릎 연골 손상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작년 봄, 정형외과 전문의가 진찰실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처럼 계속 무리하시면 내년엔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수술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못 걷는다는 말. 그 네 글자가 말순 씨 가슴에 박혔습니다. 의사 말이 맞다는 걸 말순 씨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 점점 잦아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처음 몇 발자국이 너무 아파서 잠깐 멈춰 서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에도 말순 씨는 등에 파스를 붙이고 내일 손주 도시락 메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넣고 불고기 조금 넣고 방울토마토도 씻어서 넣어야지. 파스 냄새가 방 안에 가득한데 손은 이불을 쥔 채 내일 새벽 몇 시에 일어날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무너지기 직전인 걸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합니다. 멈추는 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더 그래요. 말순 씨는 40년 동안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25에 시집와서 시부모 봉양, 남편 내조, 자식 셋 뒷바라지. 단 한 번도 나는 오늘 쉴게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쉬지 않았고, 몸이 아파도 참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나중에 하자며 미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은퇴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드디어 조금 숨을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말순 씨는 손주 돌봄을 당연히 맡았습니다. 자식이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말순 씨 스스로 가겠다고 했어요. 내 새끼 낳은 딸이 고생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허리는 점점 나빠졌고 무릎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파스가 상비약이 됐고 소염진 통제를 매일 먹게 됐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희생은 사랑이지만 자기 소멸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순 씨는 이 말의 의미를 머리로는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몸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한 건 쓰러진 뒤였어요. 어느 여름 아침이었습니다. 손주 아침밥을 차리다가 주방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냄비를 잡으려다 같이 쓰러진 겁니다. 손주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딸이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으면서 말순 씨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 하얀 천장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못 걷게 되면 그게 오히려 자식한테 더 큰 짐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건강해야 자식이 덜 걱정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되면 손주 돌봄은커녕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 말이 그제야 살갗으로 와닿았습니다. 퇴원 후 말순 씨는 딸에게 말했어요. 용기를 냈습니다. 말하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말하면 딸이 난처해할 할 것 같았고 내가 너무 못된 엄마처럼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 이제 손주 돌봄 못하겠다. 엄마 몸을 먼저 챙겨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딸이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그 말 언제 해줄까 기다리고 있었어. 엄마가 힘든 거 다 알고 있었거든. 근데 엄마가 먼저 말해야 내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 말순 씨가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딸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힘든 것을요. 그런데 엄마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참고 있으면 자식은 괜찮은 줄 압니다. 말순 씨는 지금 매일 아침 요가를 해요. 무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딸과는 한 달에 2번 근처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이제 말순 씨가 먼저 연락합니다. 딸 집에 가는 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됐어요. 멈추자 오히려 관계가 살아났습니다. 자,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순자 씨는 공간을 잃었고, 정숙 씨는 시간을 잃었고, 말순 씨는 건강을 잃었어요. 그리고 세 분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되찾았다는 것이에요. 그 되찾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어려웠고, 결심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되찾고 나서 세 분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 걸 더 일찍 알았더라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 더 일찍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노후를 지키는 4가지를 하나씩 깊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경제력입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왠지 거북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돈보다 가족이 먼저지, 자식한테 돈 얘기를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말이 작아집니다. 이건 냉정한 현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일입니다. 자식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자식에게 받는 상황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는 자식이 기꺼이 드립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제가 드릴게요. 그 말이 진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2달, 석 달이 지나면서 달라져요. 커피숍에 가고 싶은데 내가 이걸 사도 되나?
자식 돈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한테 생일 선물 하나 사주고 싶어도 이게 낭비인가 싶어지고요. 미용실 가고 싶어도 또 돈 쓰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발목을 잡아요. 이게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선택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선택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이 작아집니다. 자식이나 사위가 이야기할 때 내 의견이 있어도 선뜻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서도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심리적으로도 의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의존이 깊어지면 자존감이 흔들려요. 자존감이 흔들리면 관계에서도 힘이 빠집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게 했던 말들을 점점 못하게 되고요.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 억눌린 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엉뚱한 방향으로 터지거나 아니면 그냥 속에서 천천히 병이 돼요. 어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0살의 딸한테 매달 30만 원씩 받는데 받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하다고요.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받을수록 뭔가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70년을 살아온 내가 이제는 자식의 용돈으로 사는 존재가 됐구나 하는 감각이에요. 그 감각이 쌓이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져요. 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장에 내 이름으로 된 돈이 있다는 것은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선택권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서 커피숍에 가고 싶을 때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자유예요. 친구 생일에 마음 담아 선물 하나 살 수 있는 여유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는 품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식 집이 불편하면 나와서 내 집을 구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는 관계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힘이 있는 사람은 눈치를 덜 봅니다. 눈치를 덜 보는 사람이 더 당당하게 말하고 더 당당한 사람이 더 존중받아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자립한 노인일수록 가족관계 만족도와 심리적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경제적 자립이 심리적 독립으로 이어지고 심리적으로 독립된 사람이 관계에서도 건강합니다. 물론 현실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연금이 적거나 퇴직금이 이미 소진됐거나 건강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경제적 자립이 안 되더라도 그 방향을 포기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을 조금 늦게 받는 전략,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정부 지원 복지 프로그램 활용, 주거비를 줄이는 방식.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의 비용을 내가 감당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의 눈빛은 달라요. 자식도 그 눈빛을 봅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가진 부모를 더 존중합니다. 돈이 없으면 말이 작아집니다. 그러니 내 경제력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목소리를 지키는 일이고,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고,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당당합니다. 당당한 사람이 가장 오래 사랑받습니다. 두 번째는 내 공간입니다. 공간이라고 하면 방 하나, 집 하나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공간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입니다. 공간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에요. 공간은 내 존재가 숨쉬는 자리이고 내가 나일 수 있는 곳이에요. 자식 집에 살면서 방을 하나 받아도 그 방이 진짜 내 공간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집에는 그 집만의 리듬이 있어요. 몇 시에 불을 끄는지, 주말 아침엔 어떻게 지내는지,
TV 볼륨은 어느 정도로 하는지, 그 집의 방식이 있고 그 방식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불을 켜고 책을 읽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고요. 오전 내내 좋아하는 트로트를 틀어놓고 싶어도 손주가 자고 있으면 못해요. 오랜 친구를 불러서 부엌에서 같이 전이나 부치며 수다를 떨고 싶어도 사위 눈치가 보입니다. 방이 있어도 쉼이 없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바로 자식 집이에요. 아무리 넓고 아무리 좋아도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진짜 쉬기는 어렵습니다. 그 집에서 오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말수가 줄고 의견을 내는 일이 사라져요. 어느 날부터 나는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공간이 줄어들수록 존재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존재감이 줄어든 사람은 자식 눈에도 점점 투명해져요. 처음엔 자식도 눈치를 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투명함이 당연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투명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리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관계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내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순자 씨가 독립하고 나서 딸이 먼저 전화한 것 기억하시죠? 매일 보던 엄마가 없어지니 비로소 보고 싶어진 겁니다. 당연함이 그리움으로 바뀐 거예요. 내 공간은 나를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와 자식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공간에서 충분히 쉬고 충분히 나다워질 때 자식과 만나는 시간이 비로소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됩니다. 짐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반가움으로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자식 집에 계신 분이라면,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작아진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공간을 잃으면 사람은 원래 작아집니다. 크지 않아도 돼요.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이라도 그 방이 내 방이면 됩니다. 내 화분을 놓을 수 있고 새벽에 불을 켜도 눈치 볼 필요 없는 그 공간이 당신의 노후를 지킵니다. 세 번째는 내 시간입니다. 시간은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노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돈은 방법을 찾으면 다시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70대에 흘러간 시간은 70대로 돌아가서 다시 쓸 수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70살의 봄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그 봄이 어떤 봄으로 기억되느냐가 오롯이 지금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 시간을 너무 쉽게 내어줍니다. 자식이 부탁하기도 전에 먼저 내어주고, 부탁하면 또 내어주고, 미안해 할까봐 거절 한마디 못하고 또 내어주고요. 그렇게 내 시간이 점점 비어갑니다. 자식 스케줄에 종속된 하루가 어떤 건지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 하루가 아닙니다. 손주 등교 시간, 학원 픽업 시간, 저녁 준비 시간이 먼저예요. 내 일정은 그 사이 남은 틈새 시간에 끼워 넣어야 하는데 그 틈새가 생각만큼 생기지 않아요. 어쩌다 한 시간이 생겨도 뭘 해야 하나 생각할 새도 없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취미가 사라집니다. 한때 즐겨하던 뜨개질, 수채화, 화초 가꾸기가 손을 놓은 사이 멀어져요. 친구와의 연락도 뜸해집니다. 카톡방에서 이번 주 목요일 만날까? 메시지가 올라와도 못 간다는 말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방에서 나 혼자 조용해집니다. 내 이름으로 된 일정이 달력에서 하나씩 사라져요. 내 일정이 없는 삶은 서서히 지워지는 삶입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내 시간이 없으면 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손주 할머니인가, 딸 엄마인가, 아니면 나는 나인가? 그 질문에 답을 못하게 되는 날이 와요. 반대로 내 시간을 회복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정숙 씨가 주 2회로 손주 돌봄을 줄이고 나서 수영을 시작했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좋아 보여. 시간을 돌려받은 사람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살아나요. 이야기할 것이 생겨요. 자식과 만날 때 나눌 이야기가 생깁니다. 나는 요즘 수영 배우는데 물속에서 움직이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이번 주에 친구들이랑 영화 봤는데 오랜만에 엄청 웃었어. 이런 이야기를 가져갈 수 있는 엄마가 자식에게도 살아있는 존재로 남아요. 자식도 사실 이런 엄마를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삶을 사는 엄마, 활기 있는 엄마. 그 엄마 곁에 있으면 자식도 에너지를 받거든요. 지금 당장 내 이름으로 된 일정 하나를 만드세요. 매주 화요일 오전엔 수영, 목요일 점심엔 친구 만남, 한 달에 한 번은 혼자 나들이. 이런 것들이 당신이 당신임을 확인해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적당한 거리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게 이것이에요. 거리를 두라니, 그러면 자식과 멀어지는 게 아닌가요? 정반대입니다. 거리를 두어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 역설이 관계의 진실입니다. 가까울수록 당연해지는 심리가 있어요. 매일 보는 사람에게는 감사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항상 거기 있는 것은 소중한 줄 모르게 돼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평소엔 모르는 것처럼 항상 곁에 있는 부모의 존재가 어느 순간 배경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당연해지는 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항상 곁에 있을 때보다 출장 다녀온 후에 더 반가웠던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리움이 생겨요. 만나기 전부터 기대감이 있고 만나서는 반갑고 헤어질 때는 아쉽습니다. 그 감정들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순자 씨의 딸이 독립 후에 먼저 전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매일 보던 엄마가 없어지니 비로소 보고 싶어진 거예요. 당연함이 그리움으로 바뀐 겁니다. 사랑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거리입니다. 처음엔 이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노후의 부모-자식 관계에서는 거리가 곧 사랑을 지속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거리가 그리움을 만들고 그리움이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적당한 거리는 물리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차로 20분에서 1시간 거리가 많은 분들에게 맞는 거리라고 합니다. 너무 멀면 급한 일에 대응하기 어렵고 너무 가까우면 심리적 경계가 흐려지기 쉬워요. 물리적 거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심리적 거리입니다. 자식 집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는 것, 자식의 육아 방식이 나와 달라도 존중해주는 것, 연락은 하되 너무 자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 거리가 유지될 때 자식은 부모가 나를 존중해준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자식이 더 자주, 더 기쁜 마음으로 먼저 연락을 해요. 거리가 관계를 지키고 거리가 사랑을 이어줍니다. 잠깐 자식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40대, 50대 자녀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분들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사실 자식도 모릅니다. 부모가 힘든 걸. 이건 진심이에요. 자식이 나쁜 마음이 있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구조가 있어요.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셨잖아요. 힘들어도 괜찮아라고 하고 아파도 별거 아니야라고 합니다. 자식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괜찮다고 했으니 괜찮은 줄 알고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도 원래 좀 저러시지 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40대, 50대를 살아가는 자식들의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 아이들 사교육비, 부부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들.
이 모든 것을 안고 살면서 부모님을 세심하게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빠서 놓치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놓치고, 말해주지 않으니 몰라서 놓치는 거예요. 관계는 쌍방입니다. 자식이 헤아려 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관계는 엇갈립니다. 부모가 먼저 솔직하게 말해야 해요. 나 이게 힘들어. 나 이건 못하겠어.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이 말들이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들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작게, 일찍,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지킵니다. 말순 씨의 딸이 그 말 언제 해줄까 기다리고 있었어라고 했던 것처럼 자식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당신 편입니다. 말을 믿어주세요. 자식을 믿고 말하세요. 성숙한 관계는 텔레파시가 아니라 대화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너무 아무 말 없이 희생해 오셨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집안을 위해, 시댁을 위해. 그 희생이 아름다운 건 맞습니다. 그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가족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왔어요. 더 정확하게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노후는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후는 드디어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또다시 희생으로 채우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멈추지 못하는 습관이에요. 오래된 습관이고 그 습관이 나도 힘들게 하고 자식도 힘들게 합니다. 희생을 미화하지 마세요. 나는 평생 자식을 위해 다 주고 살았어라는 말 뒤에는 항상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몰라줘. 그런데 결국 혼자야. 그런데 아무도 고맙다고 안 해. 이 상처들이 생기는 이유는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관계의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주기만 하는 사람과 받기만 하는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아요. 균형이 무너지면 언젠가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식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자식이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내 공간에서 건강하게 쉬어야 자식이 부모 걱정을 내려놓고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채우며 활기차게 살아야 자식과 만나는 시간이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며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 반대도 맞습니다. 내가 서 있으면 관계도 서 있어요.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자존심이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은 오만이 아닙니다. 자존심은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에요. 나는 이 나이에도 내 삶을 내가 이끌 수 있어라는 믿음입니다. 나는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내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노후를 품위 있게 삽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식에게도 존중받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자기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이 시간이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딱 하나만 결심해 보세요. 내 경제력을 지키겠다. 내 공간을 찾겠다. 내 시간을 돌려받겠다.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두겠다. 이 중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요. 한 걸음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 방향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나머지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언니가, 당신의 이웃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일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건네주세요.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다정한 선물입니다. 자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경제력, 내 공간, 내 시간, 그리고 적당한 거리,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자식과 오래, 건강하게,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어요. 노후는 참고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자신의 삶을 살 자격이 있고, 그 삶이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황금노후는 평생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이상하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하루가 느긋하고 마음이 평온한데 어떤 분은 여전히 바쁘고 늘 지쳐 있습니다. 가진 돈이 많아서일까요? 자식이 잘 돼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삶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은 이미 나이만큼 변했는데 마음과 삶의 방식은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노년 관련 조사들을 보면 60대 이후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소득이나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얼마나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느냐였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노후를 편히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돈도, 자식도, 명예도 아닙니다. 단 하나 불필요한 것을 줄였느냐,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노년은 65세부터입니다. 나라가 정한 공식적인 노인의 시작이죠. 하지만 몸은 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60세부터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회복은 느려지고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이 시기에 여전히 젊을 때 방식으로 살면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65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60세부터 미리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줄인 사람은 노후가 천국이 되고 못 줄인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매일이 지옥이 됩니다. 늦어도 60세부터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들, 딱 6가지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앞으로의 노후를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분명한 기준이 생길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해야 한다는 책임 강박을 줄여야 합니다. 75세 이순자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려요. 어젯밤에도 파스를 붙이고 잤는데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일요일 아들네 집에 가서 반찬을 해줘야 하거든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니 하면서 부엌으로 갔어요. 김치찌개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밑반찬 만들고 나물 무치고 생선 구우면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한 번씩 허리를 펴야 했어요. 숨도 가빠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짐을 싸서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괜찮은데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놔야 너가 편하지 하고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점심을 함께 먹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걸까?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파스를 또 붙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노년인가? 73세 박영숙 씨는 8순이 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치매가 오셔서 24시간 돌봐야 해요. 밤에도 깨서 화장실 가시는 걸 도와드려야 하고
낮에는 식사 챙겨드리고, 약 챙기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온종일 시어머니 곁을 지킵니다. 영숙 씨도 이제 몸이 안 좋아요. 허리 디스크에 고혈압까지 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요양원 보내시죠라고 해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니라며 거절하세요. 어느 날 영숙 씨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가시면 허리 못 씁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쉬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울었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 인생은 언제 편안하게 사는 걸까?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사시나요? 명절엔 내가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손주 돌보는 건 내가 해야 한다. 집안일은 내가 챙겨야 한다. 부모님 제사는 내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60세가 넘어서도 7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해야 하는 일일까요? 내가 안 하면 정말 안 되는 일일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책임지며 살아왔기 때문에 책임을 내려놓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더 그렇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으니 이제 와서 손을 놓는 게 죄책감처럼 느껴지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60세 이후에 책임은 미덕이 아닙니다. 관리 대상이에요.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도 억지로 하는 건 책임감이 아니라 강박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하고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내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떠안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의지만 했는데 내가 손을 놓으니까 그들도 스스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쉬어야 가족도 성장합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을 줄여야 합니다. 68세 김정숙 씨는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30년 전 일이 자꾸 떠올라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배신감이 컸는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납니다. 남편은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도 정숙 씨는 아직도 그 원망 속에 갇혀 있어요. 밤에 누우면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내가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새벽이 됩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자요.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또 그 생각이 떠오르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정숙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그 사람한테 아직도 화가 나요. 죽었는데도 미워요. 근데 화가 나면 나는 누구한테 화내는 걸까요? 결국 나한테 화내는 거죠. 71세 최동수 씨는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재산을 잃은 일을 평생 후회하십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그때 내가 그 사람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시면서 지금도 그 일을 붙들고 계세요. 동수 씨의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30년 전에 멈춰 계세요.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과거를 사세요.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늘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는 지겨워서 듣기 싫은데 아버지는 계속 그 이야기만 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밤마다 이런 생각하시나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지 말고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과거를 떠올리면 자책이 되고, 자책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결국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 속에서